최근 한중 갈등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에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국 최후방국이라 불리던 수십 개의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과 무역을 전부 끊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국 최후방 10개의 국가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쐐기 한 방을 날렸길래 중국이 국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북과 한국 은행들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 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 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 3,600여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개인 경영성 대출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의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 1,000위안 700여만 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동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 6억 2천여만 원 과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위니아전자의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그제 12일 오전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50명의 중국인들은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인데요. 사실 위니아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위니아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50명의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니아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얘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중한국 대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에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1대1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1대1로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는 이들이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 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의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신미로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 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윙능 1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릴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에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NNPC 자회사인 카두나 정유와 KRPC이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 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후방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1대1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의 쐐기의 한 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흑연 공동개발 협약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LG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화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적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 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현재 미국의 주요 매체 등에서 중국의 상황을 다루며 한국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아시아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오히려 중국이 급격하게 무너진다면 이것으로 한국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엎는 것으로 중국은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른 국가이기도 하고 여전히 미국의 수많은 주요 기업들은 중국에서 매출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기업이 얼마나 중국 친화적인지를 안다면 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최근 수년간 상황을 본다면 중국을 한국이 대체한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고 있으며 왜 중국은 충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지난 3년간 중국 주식 지수와 주변 국가의 상관관계가 줄어들었다 분석합니다. 본래 아시아권은 중국 지수가 급락하면 통시에 무너졌으나 그러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비구에 의한 헝다 등 부동산 회사가 휘청일 때도 주변 아시아 국가는 거의 그대로였거나 오히려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을 대신할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며 골드만삭스는 지적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수차례 미중 간 패권 싸움을 그 원인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국으로 고금리와 강달러를 통해 중국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부는 채권을 1조 달러를 추가 발행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무리수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이를 통해서 한국과 대만 등 기존 동맹들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맥락입니다. 미국은 당장 반도체 과학법과 IRA 등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미국의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바이든이 한국에 돈을 퍼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미국이 한국에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이 막대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채권 발행 이후 1조 달러나 되는 자금 중에 상당한 부분을 미국 동맹이 흡수하는데 이러한 미국의 자금을 흡수하는 국가들은 자연히 상승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중국은 이 미국 자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회사와 합작을 시도할 정도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중국에서 다시 재투자가 되고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버는데 이런 게 차단된 겁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미래 첨단 산업이 근본적으로 막히니 비상이 걸린 게 당연한 맥락입니다. 그중에 한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획득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니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IRA 등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펼쳐졌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이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지만 이 보조금과 혜택은 지속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기축통화의 달러들 계속 획득하느냐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미 국채 발행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미국의 첨단 사업에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중국은 속이 타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거나 패권에서 아예 제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폐쇄를 하며 한국과 주변국의 고리마저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현 상황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며 수출 등이 급감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역으로 미국의 달러는 앞으로 한국을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중국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는 현재 방중을 앞둔 미 상무부 장관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나오는데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 친강 주미대사를 통해서 미중 무역 갈등은 미국 탓이라 호통쳤지만 지금은 그저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매달려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겸손히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현재 주미 중국 대사인 셰펑은 물론 미국도 중국과 무역에서 첨단 부분을 제외하고 다소 풀어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에 앞서 27개 중국 기업을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감사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는 모습으로 맞았습니다. 뭐 하나라도 미국에 얻어내려는 게 역력한데요. 중국이 돈맥경화가 걸린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이 걸린 모습입니다. 이런 실마리를 통해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첨단 제품의 제재를 풀어주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이런 중국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IRA 등으로 주요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역전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이 1,5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을 것이며
특히 한국의 LG와 SK가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꾸려서 중국산이 배제된 배터리 공급 체계가 완성될 걸로 봤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것은 골드만삭스가 미국 내에서 한국 회사의 배터리 비율은 3년 이내에 무려 60%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현재 12%의 5배 정도가 되는 점유율 성장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재련을 비롯해 원자재 가공 등이 위낙 중국 의존도가 높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그것은 하지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비용이나 환경 문제로 안 한 것뿐이라며, 미국이 IRA를 벌여놓자마자 대체 배터리와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없어도 대체 가능한 기술이며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입니다. 최근 LG화학은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 건설하기로 하고 약 4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LG는 미국에서 현재 5조 원 규모의 매출을 5년 내에 20조가량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중국이 해오던 일들을 대체하면서 다방면의 점유율을 늘려나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채널에서는 미국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결국 자체 배터리 생산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한국도 결국에는 미국산 자체 배터리에 밀려나가는 수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생산량과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보다 그냥 한국산을 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독일의 기가팩토리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 비율을 늘리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배터리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LG와 삼성 등의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 업체들도 원가 비중이 높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만, 개발 비용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업체의 속도와 효율을 감안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산 배제 움직임까지 더해져서 결국 한국이 7년 내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을 잠식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5월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전기 자동차 공급망의 거시적 시사 보고서를 냈으며, 여기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매년 33% 배터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전기자동차의 혜택은 다름 아닌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고 해석한 것이죠. 특히 미래 산업의 주요 부품인 한국산 제품들로 많은 비율을 채워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빅4 반도체 업계가 모두 한국에 결집했고 그중에는 심지어 일본 1위 장비업체도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한국에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R&D 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도쿄 일렉트론이 15년간 한국에 투자한 금액을 합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도체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아랑곳 않고 한국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250조 원 투자, SK 하이닉스까지 포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SML, 랩리서치, 어플라이드머 어리얼즈 등 전세계 4강 기업은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반도체 장비의 거점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 과학법에 의거해서 중국의 반도체 신장비 입고를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과 삼성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반면으로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60%의 소비를 감당하는 매우 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손해가 더 극심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에 현재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완제품을 팔지만 AMSL은 노광 장비 등 설비 자체를 팔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설비를 중국에 들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나름의 반사이해를 거두는 것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를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는 막히는 게 좋은 것이죠. 세계적인 아시안 매체 홍콩의 SCMP는 금주에 중국이 충격을 받을 만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가장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은 이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2020년경 전세계 상위 10위권 무기 생산업체 중 중국 기업이 4군데 이름을 올렸으며 무기 자립도는 약 92%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국 공급을 바탕으로 전세계 방산 시장에도 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것이었죠. 중국 군사 전문가인 숭충핑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 러, 프랑스만 무기 자립을 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핵심 부품을 미국에 의지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쟁력 있는 무기는 1대1로 정책과 함께 세계 시장을 아우를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나 중동을 중심으로 가성비 중국 방산의 수입이 수배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른 현 시점에 상상도 안 하던 한국이 중국 순위를 끌어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홍콩 SCMP는 올해 한국은 이미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거둘 걸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국이 애초에 언제든지 상위권에 올라갈 능력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최근 2년 전만 해도 무기 수출에서 10위권 밖이었지만 인프라 자체가 달랐다는 것으로 SCMP는 한국은 자주포에서 최첨단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며 이 가운데 미국 대비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올해 대박 수주를 터뜨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본래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몇천억 원짜리 수주 몇 번으로는 그 순위를 뒤집기가 어운데 결정적으로 올해 폴란드에서 25조 원가량 MOD 곧바로 본계약에 들어간 게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탈중국의 흐름과 맞물려 이득을 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80억 4,53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은 약 5,137만 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전 세계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수 세계 1위는 어느 국가일까요? 아마 아직 중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1위 타이틀은 인도가 차차왔습니다. UN에 따르면 올해 인도 인구는 14억 2,862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중국을 2위로 밀어냈는데 인도의 출산율이 중국보다 높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이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인구수는 앞으로 중국이 가졌던 모든 타이틀을 인도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글로벌 투자은행 IB 모건 스탠리는 인도가 인구를 앞세워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국경을 두고 대치 중인 상황인데 인도가 인구수 세계 1위에 오르자마자 중국에게 무자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땅에서 중국을 박멸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어떤 조치가 취해진 것일까요? 사실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절대 해결되지 못한, 아니 해결될 수 없는 국경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부터 시작됐죠. 1951년 5월 중국이 티베트를 흡수하자 인도와 중국은 약 4,0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 1954년 중국이 선빵을 날렸습니다. 인도군의 실력을 시험해볼 요량으로 인도 영토를 침범해 도발을 감행한 것이죠. 이후로도 34차례에 걸쳐 인도를 침범했죠. 그러다 1959년 3월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를 탈출해 인도로 망명한 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자 중국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그의 저우얼라이는 국경 서부 지역 즉 악사이 친 등 3개 지역에서 19,200km와 동부 지역 즉 아루나철 프라데시의 48,000km를 중국의 영토라고 선언했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1962년 10월 20일에는 선전포고도 없이 아예 동부, 중부, 서부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해 인도는 어이없이 무너져버렸죠. 결국 전쟁에 패배한 인도는 악사이 친을 상실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실질 통제선 LAC, 라인 오브 액추얼 컨트롤을 받아들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경 역할을 하는 실질 통제선이라는 것이 강, 호수, 만년설 등으로 구분되어 매우 엉성하고 그 경계 또한 허술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악사이 친을 꿀꺽한 중국은 이러한 틈을 파고들어 동부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을 남티베트라고 명명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는 카슈미르 북동쪽에, 중국은 티베트 남서쪽에 군인들을 주둔시켜 대치 중이죠. 그래서 2020년 6월 15일 가란 계곡에서 중국 군인들이 쇠못을 박은 몽둥이를 휘둘러 인도군 20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당하고 10명이 포로가 되었죠. 이 사건 후 양국은 충돌 지점에서 약 1.8km 후방으로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는 했지만 양국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문자 그대로 폭발하면서 중국 제품 불매운동과 더불어 반중 시위가 벌어졌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국경 지역의 병력 증원,
러시아제 전투기의 도입을 발표했고, 정부는 더 나아가 중국이 만든 틱톡과 위챗을 비롯 59개 중국산 앱의 사용을 금지시켰죠. 자국군 20명이 살해된 것에 대한 당연한 분노의 표현일 수 있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두 국가는 군사, 사회, 경제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1962년 전쟁으로 중국이 꿀꺽한 악사이친은 여전히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데, 중국도 인도도 이 지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히토류 때문입니다. 아마 악사이친이라는 지명은 대부분의 세계인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임에 틀림없는데, 한국 영토의 3분의 1 크기로 꽤 넓지만 해발 최대 7,000m로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 역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히토류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 최대 금속 매장지로 알려져 있죠. 악사이친을 포함한 국경 지역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납아연 광산이 있고, 석탄과 석유,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됐을 뿐 아니라 대리석, 석회석, 철, 흑연 등도 풍부하죠.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보니 중국도 인도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존심까지 걸려 있으니 둘 중 하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양보하는 일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인도가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 인구수 타이틀을 얻자마자 인도 땅에서 중국을 박멸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와 세계 전기차 시장 1위를 다투는 중국 비아디 BYD는 지난 7월 인도에 10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했다가 대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인도 현지 업체와 합작으로 현지의 2차 전지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인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인도인들의 씀씀이가 인구수에 대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도는 지금 현재로만 따져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작년에 비해 158%가 늘었습니다. 반면 비아디의 라이벌인 테슬라는 인도와의 투자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올 연말 구체적인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중국 비아디의 난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도 국세정보국 DRI은 비아디 인도법인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전기차를 조립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품 가격을 낮춰 관세를 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8월 초 로이터 통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2022년에도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인 창청자동차가 미국 GM이 인도 시장을 철수하면서 남은 공장을 인수하려는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등 사실상 중국 전기차 업체의 인도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정확히는 중국이 인도에서 이득을 얻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철벽방어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휴대전화 업체입니다.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요. 샤오미가 선두에 섰고 비보, 오포, 리얼미, 원플러스 등이 뒤를 따랐으며, 중국 업체들은 싼 가격과 높은 가성비를 바탕으로 인도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 샤오미는 2017년 3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인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분기에는 샤오미, 비보, 리얼미 등 중국 업체들의 인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은 78.5%까지 치솟을 정도였죠. 인도 정부는 중국 업체의 휴대전화 완제품은 물론 2차 전지와 충전기 등 부품에 대한 관세를 대거 끌어올리면서 중국 업체 견제에 나섰으며, 세무조사 등 다양한 행정수단을 이용해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금융감독 당국은 2022년 4월 샤오미가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억 8천만 달러에 이르는 금융자산을 압류했는데, 이는 샤오미가 2022년 한 해 거둔 순이익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죠. 또한 2022년 7월 중국 업체 오포에 대해서도 38억 위안 약 6,9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고, 비보 역시 인도 현지은행에 있는 119개 계좌를 동결당했습니다. 심지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올 6월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를 소집해 가진 회의에서 현지 법인의 핵심 보직에 인도 국적 인사들을 앉힐 것을 요구했으며, 또 인도 현지 생산법인의 지분 51%를 인도 합작 상대에게 넘기라는 요구사항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국내에서는 인도가 인도 시장에 들어와 있는 중국 제조업체를 마치 바퀴벌레 박멸하듯 추방하는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즉,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인디아로 대체한다는 전략이죠. 한편 2023년 8월 24일 중국 천연자원부가 공개한 표준지도로
중국 주변이 들썩거립니다. 지도에는 남중국해 구단선 내 대부분 해역과 더불어 인도와 영토 분쟁 지역인 티베트 남부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까지 하나같이 일어나 항의했지만 중국 정부는 객관적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었죠. 이 중 유일하게 중국과 몸집 싸움이 되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9월 8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군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책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전쟁의 영향력을 심한 경우 빈집털이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최근 중국과 마찰이 심한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좌초시킬 담대한 구상을 밝혔으니까요.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동 지역과 인도를 철로와 항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인도와 체결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인도와 사우디 간 선박운송, 사우디와 UAE를 거쳐 기차로 요르단까지 이동한 다음 선박으로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까지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중국이 10년 넘게 추진 중인 1대1로와 동일한 루트가 생기는 것이죠. 아마 미국이 선두에 선다면 그간 1대1로에 참여하기로 저울질하던 많은 국가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미국이 인도를 앞세워 중국을 좁히고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때려서 기분은 좋은데 그게 우리나라에게 좋은 일일까? 하는 현실적인 의문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중국의 부흥을 통해 이득을 봤던 시기의 모습과 현재의 인도의 모습은 흡사합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다행인 것은 인도는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마찰이 없는 것은 물론 모디 총리가 한국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모디 총리는 인도를 한국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K9 자주포 수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이죠. 인도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의료 파병국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어 중국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1973년 수교 이후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 왔으며 이 인연은 천년 전 삼국유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허왕우는 본래 아유타국 아유국의 공주 수리라트나 수리란타였는데 아유타국 왕과 왕후의 꿈을 받들어 서기 48년 금관가야로 건너와 김수로왕 금수로왕 과 촌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후예가 바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 중 하나인 김해 김씨입니다. 즉 중국과 달리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스토리가 한국과 인도 사이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인도가 중국을 압박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우리와 교류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비굴하게 중국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반중국 전선을 꾸릴 수도 있는 여러 외교 카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인도의 중국 박멸 정책이 한국에게는 꽤 긍정적인 외교 마찰인데요. 과연 5년 뒤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결과지를 들고 있을까요?